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200명 안팎을 오가던 확산세는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규모 유행 고비를 넘겼다고 봐도 되는 건지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17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시기상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단기간 감소하였다고 해도 수도권은 특히나 심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큰 폭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하루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의 여파가 두세 달 정도 지속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지금 2단계 또는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적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의미를 살펴봤을 때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라는 숫자가 방역 당국에서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100명 이하가 방역당국 통제 가능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8월 중순 이후 2차 대유행, 대확산 이전에 50명 전후 또는 그 이하로 발생 시에도 방역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100명이라는 수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을 위한 목표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발 대전, 대구 소규모 집단 감염 시에도 그 당시에 방역당국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통제 범위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라는 수치는 아무래도 2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을 위한 목표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에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조건을 충족 못하면 다음 주에도 2.5단계를 유지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크게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을 할 경우에 이게 추석 명절을 맞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큰 확산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향 조정 굉장히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 방역 당국은 8월에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무증상 환자와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증상 감염을 방역 단계에서 걸러내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접촉자로 분류돼서 진단 검사를 할 경우에는 선별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 전수 진단 검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각 주 정부에 10월 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10월 말까지 믿을 만한 백신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미국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11월 이전에 임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든 존슨앤존슨이든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백신이 개발돼서 나온다고 해도 초창기에는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의 문제는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백신의 효능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백신이
증상을 완화시켜서 무증상 또는 경증을 만들지만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더 확산할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항체 지속 기간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기대만큼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편 스테로이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WHO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대표적으로 덱사메타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이제 중증 환자들이 사망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염증 반응이 과도하기 때문에, 특히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폐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폐렴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호흡곤란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특히 덱사메타손을 쓰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기본적인 원리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주 중증 환자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염 환자에 쓸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반응을 약하게 만들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은 다양한 부작용이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부전, 간병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부작용을 나타낼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덱사메타손과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코로나19에 쓸 때에는 주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는 있으나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라고 오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테로이드제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다행이지만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